어차피 많이 타지도 않으시는데. 그 차 져주시면 안 돼요? 뭐? 많이는 아니어도 당연히 타고 다니니까 차를 샀지. 그래도 젊은 사람도 아니고 그렇게 좋은 차는 필요가 없을 거 아니에요. 차라리 그럼 제 거랑 바꿔요. 내가 차를 왜 바꿔? 바꾸려면 너도 사. 아니, 엄마가 마트밖에 안 다니는데 그런 차가 왜 필요해요? 안 그래도 차 바꾸려고 했어요. 저도 그 차가 마음에 들더라고요. 아, 됐어. 너 그리고 앞으로 현우 맡기러 이렇게 오지 마. 이제 허리 아파서 주말마다 애 보기도 힘들고. 엄마도 주말에 차 타고 어디 좀 나가보자.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은 59세 오수양 씨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아들과 며느리에 관한 이야기이죠. 오 씨는 평생 자동차 운전면허가 없었습니다. 50대 후반이니 운전을 시작하기 이른 나이는 아니지만 그래도 10년 동안만이라도 할 수 있다면 그걸로 의미가 크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운전면허를 따겠다고 하니 아들 며느리가 심하게 반대했습니다. 그리고 새 차를 산다고 하자 또 쓸데없다며 난리를 쳤죠. 노인네가 무슨 운전이냐며 말이죠. 그런데 그런 노인네에게 저들 노느라 틈만 나면 애를 맡아달라는 아들 며느리. 힘들다고 하면 아직 창창하지 않느냐고 했습니다. 자신들이 필요할 때는 부모가 창창한 젊은 나이이고 그렇지 않으면 뒷방 늙은이 취급이었죠. 그러면서 새 차까지 탐내는 아들에게 질려버렸습니다. 절대 사지 말라더니 말이죠. 물론 이건 운전이나 차에 관한 문제만은 아니었습니다. 오 씨와 남편은 젊은 시절 내내 대도시에서 살다가 아들이 중학생쯤 됐을 때 도시 외곽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오 씨의 건강이 안 좋아져서였죠. 도시에 살 때는 대중교통이나 택시가 많기 때문에 직접 운전해야 하는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운전면허를 따야겠다는 생각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적한 단독주택으로 이사를 하자 도시와 그리 멀지는 않아도 차가 없으면 혼자서 어디 나가기가 불편했습니다. 버스 정류장도 걸어서 20분이 걸렸습니다. 나 운전면허 딸까? 당신이 운전할 일이 뭐가 있어? 40대 초반쯤 오 씨가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급한 일이 있을 수도 있고 어디 멀리 갈 때 남편만 운전하는 것도 미안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위험하게 무슨 운전을 해? 남편의 만류에도 배워보려 하자 그러면 자신이 알려주겠다며 나섰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실패였죠. 예로부터 남편에게 운전을 배우지 말라는 말이 괜히 있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오 씨도 운전은 못하겠구나 싶어 포기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렀고 오 씨가 50대가 될 때까지도 한 번도 운전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엄마, 현우 좀 맡기러 갈게요. 오늘은 무슨 일이길래? 모임 때문에요. 현우 엄마도 같이 가야 해서요. 내일 데리러 갈게요. 아이, 정말? 허리 아프다니까? 멀쩡하시던데요, 뭘. 3년 전에 결혼한 아들은 손자가 돌이 되기 전부터 주말마다 오 씨에게 아이를 맡겼습니다. 아들 며느리 모두 매주 무슨 일이 그렇게 많은지 몰랐습니다. 아들은 시내에 있는 아파트에 살고 있었습니다. 오 씨의 집까지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1시간 가까이 걸리지만 차를 타고 가면 20분 조금 더 걸렸습니다. 그리 멀지 않으니 아이를 맡기기 더 수월했죠. 허리가 아프다고 해도 소용이 없었고 일정이 있다고 해도 무작정 아이만 떨궈 놓고 가버리는 아들 며느리에게 오 씨 부부는 이미 익숙해졌습니다. 그래서 주말엔 늘 일정을 비워두곤 했습니다. 그리고 여느 때처럼 토요일 오전에 손자를 두고 간 아들. 그리고 일요일 오전에
거실장에 올라간 아이를 붙잡다가 넘어지는 바람에 오 씨는 발목을 다쳤습니다. 넘어지며 발을 헛디뎠는지 종일 시큰거렸죠. 오후에 아들이 손자를 데리고 간 뒤에는 통증이 점점 심해져서 잘 걷질 못했습니다. 당신 다리를 왜 절뚝거려? 아, 아침에 넘어졌는데 삐었나 봐. 아침에 삔 거를 지금까지 그래? 어디 부러진 거 아니야? 그러면 걷지도 못하겠지. 내일 병원에 가봐야겠는데. 그래서 월요일 오전에 남편이 출근하는 길에 오 씨를 병원에다 내려주었습니다. 엑스레이를 찍어보니 뼈에 금이 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동안 깁스를 하고 집에서 요양을 했는데 그 와중에 아들은 주말에 애를 맡긴다고 찾아왔죠. 너는 다리 다친 엄마한테 애를 맡기고 싶니? 오늘은 아버지 계시잖아요. 그래도 애 보다가 다쳤는데 걱정은 못 해줄 망정. 에이, 그건 엄마가 조심하셨어야죠. 얄미운 주둥이를 한 대 때려주고 싶었습니다. 그래도 내 손자가 예쁜이 봐주는 것이었습니다. 발목을 다친 지 2주가 넘어가니 목발은 짚지 않았고 일상생활은 할만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저녁 갑작스러운 지인의 부고 소식을 들은 오 씨는 장례식장에 갈 채비를 했습니다. 남편이 지방에 내려가 있어서 데려다 줄 수가 없는 상황이었죠. 버스 정류장까지 걸어가기엔 발목 상태가 좋지 않았고 택시를 타려고 했는데 어쩐 일인지 콜택시는 전화를 해도 받지 않았습니다. 주원이한테 전화해봐. 퇴근했을 것 같은데. 에이, 그래도 막 퇴근한 애한테 어떻게 데려다 달라 그래. 뭐, 어때? 금방 와서 데리고 가면 되지. 갈 때는 시내에서 택시 타면 되잖아. 당신 올 때까지 기다리면? 나 오늘 들어가면 12시는 넘을 것 같은데. 그러지 말고 주원이한테 좀 태워달라고 해. 뭐 당신이 이런 부탁 한 적이나 있나? 오 씨는 남편과 전화를 끊고 아들에게 연락을 해봤습니다. 남편, 버스, 택시, 3가지 선택지가 늘 있었기 때문에 아들에게 어딜 태워다 달라고 한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전화를 받은 아들은 무척 귀찮은 말투로 대꾸했습니다. 지금이요? 아, 지금 퇴근해서 막 옷 갈아입었는데. 7시 반이니 늦은 시간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늦은 시간에 이런 부탁을 하냐며 핀잔을 줬죠. 택시 안 잡혀요? 그러니까 부탁을 하지. 아들은 깊게 숨을 내쉬더니 말했습니다. 알겠어요. 지금 갈게요. 그리고 잠시 뒤 도착한 아들은 장례식장까지 가는 내내 불평을 했습니다. 아니, 꼭 오늘 가야 해요? 내일 아버지 오시면 가면 되지. 오늘만 날도 아니고. 그럼 어떡하니? 택시 잡힐 줄 알고 지금 출발한다고 얘기를 해놨는데. 내일 현우 맡기러 와야 되는데 먼 길을 2번 왔다 갔다 하잖아요. 기가 막혔습니다. 아이를 맡기러는 당연히 오는 것이고 부모 도와주러 오는 건 이렇게 내내 잔소리를 하는 게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거리라는 게 도움을 구할 땐 가깝고 도움을 줄 땐 멀게 느껴지는 듯했습니다. 너무한 거 아니야? 처음 부탁했다, 처음. 아니, 그래도요. 막 퇴근한 사람한테 운전시키는 게 너무한 거죠. 내일 출근도 안 하잖아. 그러니까 밥 먹고 좀 쉬려고 했죠. 아, 그러게 진작에 면허를 따시지. 이런 이기적인 놈이 다 있나 싶었습니다. 부탁한 건 미안하지만 다른 사람도 아니고 여태 오 씨에게 이런저런 도움을 받았던 아들이 이런 말을 하는 건 황당한 것이었죠. 그리고 오 씨를 내려주면서 내일 애 맡기러 또 온다는 아들. 오 씨는 대답하지 않고 차에서 내렸습니다. 안 된다고 해도 무작정 올 아들이었으니 대답한들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며칠간 고민했던 오 씨가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나 이번에 정말 운전면허 딸 거야. 갑자기 왜 그래? 당신 없을 때도 좀 자유롭게 움직이고 싶어. 아쉬운 소리 하면서 남의 차 얻어 타기도 싫고. 그러니까 갑자기 왜? 주원이가 무슨 소리 해? 무슨 소리 하긴. 귀찮아하지? 어쨌거나 이참에 꼭 딸 거야. 아이고, 이제 와서 그게 쉬울까? 젊은 사람들도 많이 떨어진다던데. 쉽든 어렵든 마트나 병원 정도는 갈 수 있겠지. 나도 버스 안 타고 추울 때 차 타고 더울 때도 차 타고 다니고 싶어. 그러자 남편의 반응은 무척 긍정적이었습니다. 사실 남편도 이리저리 데려다 주려면 많이 불편할 것이었습니다. 쉽진 않겠지만 붙기만 한다면 서로에게 좋을 듯 했죠. 그런데 다음 날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운전면허를 따려고요? 어떻게 알았어? 아버지가 엄마 운전면허 학원 좀 알아보라고 그러시던데요. 내가 알아보면 되는데 뭘 또 너한테 전화를 하셨대? 그래, 맞아. 딸 거야. 그게 말이 돼요? 지금 나이가 몇인데 아직 50대야. 이제 곧 60이죠. 이제 노인네 소리 들어요. 그 나이에 무슨 운전을 해요. 남편도 좋다고 했는데 아들이 오히려 난리법석이었습니다. 노인네라는 소리에 오 씨는 기분이 상했습니다. 그리고 딴다고 하더라도 운전을 몇 년이나 할 수 있겠어요. 그래도 60대엔 할 수 있겠지? 아니, 노인들 운전하다가 사고 내는 거 뉴스에서 못 봤어요? 나도 70까지만 할 생각이니까 걱정 마. 10년이라도, 아니 5년만이라도 내 차를 내가 몰고 다닐 수 있다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10년이란 결코 짧은 세월이 아니었습니다. 아들은 알아봐 달라는 학원은 알아봐 주지 않고 잔소리만 늘어놓았습니다. 그러면 네가 엄마 마트 갈 때마다 또 병원 갈 때마다 데려다 줄래? 그러자 아들의 잔소리가 멈췄죠. 전에 한번 차 좀 태워달라니까 그렇게 뭐라 그러더니 그럼 면허라도 따게 냅둬. 결국 아들은 알아서 하라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오 씨가 가장 가까운 운전면허 학원을 검색해서 혼자 찾아가 등록을 했습니다. 어려운 일도 아닌데 괜히 아들에게까지 연락이 간 듯했죠. 물론 처음 시험을 봤을 때는 바로 합격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결국엔 몇 달 뒤에 운전면허증을 따게 되었죠. 동네에서부터 살살 타고 다니면 늘어. 남편은 오 씨를 격려해주며 차를 한 대 사자고 했습니다. 오 씨의 마음이 구름 위를 나는 듯 해졌습니다. 그런데 또 그 소리를 남편에게서 들었는지 아들이 전화했습니다. 차를 산다고요? 그래. 네 아빠가 내일 차 보러 가자던데. 어떤 거 사실 건데요? 중고차요? 아니, 새 차 살 거야. 운전도 잘 못하실 텐데 왜 새 차를 사요? 사달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별걸 다 간섭하는 아들에게 오 씨가 대꾸했습니다. 초보 운전일수록 좋은 차 타야 된다고 그러던데. 네 아빠가. 아버지가요? 그래서 좋은 차 사시게요? 남편이 사자고 한 차의 모델명을 말하자 아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요즘 보고 있던 차라며 말이죠. 그걸 사신다고요? 그거 가격이 꽤 되는데 왜 쓸데없이 낭비를 하세요? 돈 아깝다고 괜히 투덜거리는 아들. 운전면허를 따는 걸 반대할 때는 그래도 이유가 이해라도 갔는데 좋은 차는 쓸데없다는 아들에게 어이가 없었습니다. 나이 들고 운전을 못하면 꼭 안 좋은 차를 타야 하는가 싶었습니다. 오 씨는 아들이 뭐라고 하든 아랑곳하지 않고 차를 샀습니다. 아직 무서워서 멀리까지 혼자 운전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차를 산 이후로는 새로운 세계가 펼쳐졌습니다. 남편이 없어도 버스 정류장까지 걸어가지 않아도 택시를 타지 않아도 어디든지 갈 수 있었고 날씨에 구애를 받지도 않았습니다. 복잡한 곳은 잘 가진 못했지만 갈 수 있는 곳은 많았습니다. 오씨는 어쩔 땐 사람 없는 한가한 곳에 차를 세워두고 창문을 내려 한참을 경치 구경을 한 적도 있었습니다. 이래서 사람들이 드라이브를 가는구나 생각했죠. 그리고 누구도 탄 적 없는 나만을 위한 내 차가 있으니 운전은 더 즐겁고 행복했습니다. 이걸 진작 안 따고 뭐 했나 몰라? 그렇게 좋아? 그래. 마흔에 당신이 잘 알려줬으면 진작 운전했지.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손자를 봐달라며 주말에 갑자기 찾아왔습니다. 차 좋아요? 엄청 좋지? 네 아빠가 그러는데 엄마 운전에 소질이 있대. 근데 차 많이는 안 타시죠? 사실 아들의 말처럼 많이 타고 다닐 일은 없었습니다. 일주일에 많아야 2번 정도였죠. 하지만 아들은 오씨에게 엉뚱한 말을 했습니다. 어차피 많이 타지도 않으시는데. 그 차, 저 주시면 안 돼요? 뭐? 황당한 소리였습니다. 산지 1년도 안 된 차를 달라니 말이죠. 많이는 아니어도 당연히 타고 다니니까 차를 샀지. 그래도 그렇게 좋은 차는 필요가 없을 거 아니에요. 차라리 그럼 제 거랑 바꿔요. 그 말은 더 기가 막혔죠. 그게 무슨 말이야? 내가 차를 왜 바꿔? 바꾸려면 너도 사. 아니, 엄마가 차 타고 다녀봤자 마트밖에 안 다니는데 그런 차가 왜 필요해요? 안 그래도 차 바꾸려고 했는데 그 차가 마음에 들더라고요. 아, 됐어. 오씨는 빈정이 상할 대로 상했습니다. 아들이 얄밉게 굴어도 별말을 안 했더니 엄마를 아무것도 모르는 모자란 노인네 취급을 하는 듯 했습니다. 오씨가 단호하게 말하자 아들은 아쉽다는 듯 입맛을 다셨습니다. 너 그리고 앞으로 현우 맡기러 이렇게 오지 마. 이제 허리 아파서 주말마다 애 보기도 힘들고. 엄마도 주말에 어디 좀 나가보자. 에이, 멀쩡해 보이는데요. 아직 짱짱하죠. 운전한다고 그럴 때는 곧 죽을 노인네 취급을 하더니 자기들 필요할 때는 짱짱하다며 축혀 세우는 꼴이 황당했습니다. 진짜야. 이제부터는 못 봐줘. 급한 일 있을 때나 한 번씩 맡아줄게. 주말엔 이제 그만 와. 하지만 아들은 손자 얘기는 뒷전이고 여전히 차 얘기였습니다. 그럼 차를 딱 2주만 빌려주세요. 아, 쉴 때도 그러네. 아니, 달라는 게 아니고요. 곧 차 바꿀 건데 엄마 차가 좋은지 안 좋은지 좀 타보려고 그러죠. 그러면 난 뭘 타라고? 제 차 타세요. 그러더니 아들은 오씨의 차를 타고 갔습니다. 자신의 차키를 두고 말이죠. 아들의 커다란 SUV 차량을 몰고 다닐 자신도 없었습니다. 오후에 들어온 남편도 아들의 행동에 참 황당해했죠. 다음 날 아들이 손자를 다시 데리고 가며 말했습니다. 차 진짜 좋네요. 그렇지? 다 타봤으면 차키죠. 아니, 2주라니까요. 그러고선 쌩하고 가버린 아들. 좋은 차 소용없다며 난리를 치던 아들이 맞나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틀 뒤에 나갈 일이 있어서 아들의 차를 탔습니다. 이거 왜 시동이 안 걸려? 하지만 시동이 제대로 걸리지 않았습니다. 아들에게 전화를 해보았는데 아들이 태연하게 대꾸했습니다. 가끔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요즘 차 바꾸려고 그런 거예요. 고장 났어? 고장까지는 아니고 시동이 잘 안 걸리는데 여러 번 해보세요. 하지만 되지 않았죠. 시동도 제대로 안 걸리는 고장난 차랑 새 차랑 바꾸자고 한 모양인지 전에 오씨에게 뭐가 사고가 나네 마네하며 위험하니까 중고차를 타라 그러더니
아들은 더 위험한 차를 주려고 했습니다. 얼른 차 가지고 와. 그러자 아들이 조금만 더 쓰고 준다며 막무가내였습니다. 그러면서 당분간 오 씨가 차가 필요한 일이 있을 땐 아들이 와서 태워다 주겠다고 했습니다. 왜 자신의 차로 그렇게까지 해야 하는지 몰랐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딱 일주일만 타보자며 끝까지 우겼죠. 알았어. 그러면 차 필요하면 너한테 전화하면 된다는 거지? 그럼요. 별로 멀지도 않은데요. 하지만 사흘 뒤, 오 씨가 병원에 가기 위해 전화했을 때 아들은 짜증을 냈습니다. 지금은 안 되죠. 잠깐 나오면 되잖아. 자영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중간에 나왔다 들어갈 만 했지만 아들은 거절했습니다. 그냥 택시 타세요. 아니, 그럴 거면 널 왜 부르라고 한 거야? 오 씨도 물론 아들에게 전화하기 전에 택시를 불러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운행 가능한 택시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깡시골도 아닌데 참 택시 타기도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차를 샀던 건데 그마저도 못하니 발이 묶인 기분이었습니다. 오늘만 버스 타시면 되잖아요. 하지만 날도 추운데 20분 넘게 버스 정류장까지 걸어가서 또 한참을 버스를 기다렸다가 타기는 싫었습니다. 아들이 차만 돌려주면 될 문제였습니다. 너 정말? 알았어. 주말까지 기다릴 것도 없다. 오늘 병원은 알아서 갈 테니까 퇴근하고 와서 차 놓고 가. 아, 진짜? 치사하게 이러실 거예요? 치사? 남의 차 가져가서 치사하게 굴고 있는 건 너잖아. 참 더럽고 치사한 자식이었습니다. 손주 봐달라고는 오지 말라고 해도 매주 오면서 병원 한 번 데려다 주는 게 그렇게 귀찮은지 그것도 오 씨가 원했던 상황도 아니었는데 말이죠. 차 오늘 당장 돌려줘. 알았어? 오 씨도 이런 아들과 더 이상 상종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얼른 차만 돌려받으면 이렇게 실랑이 할 일도 없었습니다. 일단 나중에 얘기해요. 일 좀 하게. 아들은 그렇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왔습니다. 왜 차를 빌려준 사람이 이렇게 아쉬운 소리를 해야 하는지 모를 일이었습니다. 여태 이런 일이 없어서 아들이 이렇게 못된 사람인지 몰랐습니다. 오 씨가 좋은 차를 산 게 그렇게 배가 아픈가 싶었습니다. 아들이 차를 가지고 오기를 기다렸지만 그날 결국 아들은 오지 않았습니다. 주원이가 차 다시 가지고 온다고 하지 않았어? 가지고 오라고는 했는데 몰라? 치사하네 만회하면서 난리야. 뭐야? 뭐 그런 놈이 다 있어. 그 차가 좋으면 지 돈으로 살 것이지. 그러게나 말이야. 내가 당장 가져오라고 해야지 안 되겠네. 그리고 남편이 아들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주중엔 바빠서 진짜 못 가요. 토요일에 갈게요. 결국엔 일주일을 채워서 쓰고 돌려주겠다는 아들. 그래도 일단 받으면 됐다 싶었습니다. 다시 빌려달라고는 하지 않을 테니 말이죠. 그리고 토요일이 됐을 때 오 씨는 혼자 집에 있었습니다. 남편은 잠시 외출했고 곧 아들이 차를 가지고 올 것이기 때문에 오 씨는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죠. 하지만 아들은 택시를 타고 왔습니다. 그 모습을 본 오 씨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내 차는 어쩌고? 아, 그거요. 일단 제 차부터 좀 가져다 놓으려고요. 뭐? 그럴 때 그러더라도 차는 가져와야 할 것 아니야. 그러자 아들이 얘기 좀 들어보라며 거실로 오 씨를 잡아 끌었습니다. 진지하게 대화 좀 나누려고요. 무슨 대화? 엄마 차 말이에요. 또 무슨 말을 해서 속을 뒤집어 놓으려는지 몰랐습니다. 진짜로 제 차랑 바꾸는 거 어때요? 제가 일단 제 차 가지고 가서 고쳐서 올게요.
시동 잘 걸리게. 그거 말고는 문제 전혀 없는 차예요. 아니 싫다고 몇 번을 말해? 오 씨가 언성을 높이자 아들이 설득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아니, 나쁘게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어떻게 나쁘게 생각을 안 해? 차 가져가서 돌려주질 않고 이런 말 하는데 어차피 엄마 몇 년 있으면 면허 반납해야 돼요. 그게 지금은 아니잖아. 반납도 때 되면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너는 신경 꺼. 어떻게 신경을 꺼요? 노인 운전이 얼마나 위험한데요. 오 씨를 생각하는 것 같지만 아들의 꿍꿍이는 그게 아님을 모르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5년밖에 못 하더라도 내 차 탈 거야. 내가 왜 너랑 차를 바꿔야 하는데? 아니, 들어보세요. 운전에 미숙하니까 사고가 날 수도 있고요. 어차피 오래 타지도 못할 차잖아요. 그럼 뭘 타든 무슨 상관이에요? 괜히 비싼 차 폐차하지 마시고 타던 차 타는 게 더 낫죠. 좀 부딪혀도 되고. 그리고 제 차가 크니까 더 안전하잖아요. 궤변을 늘어놓는 아들 때문에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좋은 차면 네가 많이 타. 아, 왜 그렇게 삐딱하게 받아들이세요? 그리고 자식이 더 좋은 차 타면 엄마도 좋은 거 아니에요? 저는 사회생활 하니까 남한테 보여지는 시선도 있잖아요. 솔직히 엄마는 경차 타도 충분한데 너무 과분한 차 타시는 거예요. 부모도 좋은 차 타면 좋아. 그리고 내가 그 차를 사는데 네가 10원 한 장 보태기라도 했어? 엄마 아빠 돈으로 산 차를 왜 자식한테 줘야 하는 거야? 너 참 못됐다. 면허 딴다니까 노인네가 무슨 면허냐고 그러더니 병원 데려다 줄 거냐니까 그제야 아무 말 안 했지. 그래 놓고는 차 살 때도 좋은 차 산다고 난리치더니 결국엔 너한테 주라고. 남들한테 물어보세요. 60대에 운전한다고 그러면 저랑 똑같은 말 할걸요. 내가 아직 짱짱하다고 했던 건 너 아니야? 아, 그거랑은 다르죠. 더 나이 들어서 면허를 반납하든 차를 팔든 내가 알아서 할 거니까 걱정 붙들어 매. 얼마 남지도 않았잖아요. 어차피 처분할 차 미리 져주시면 되죠. 싫다니까? 차 안 가지고 오면 내가 찾아가서 가지고 올 거야. 내일 갖고 와. 알겠어? 아들은 끝까지 싫다는 오 씨를 설득하지 못하고 집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자기 차만 끌고 말이죠. 그리고 다음 날 오후가 될 때까지도 아들은 오 씨의 차를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 씨는 아들네 집으로 직접 찾아가기로 했죠. 남편이 아들네 집 앞에 데려다 주고 기다렸습니다. 차 키 가지고 나와. 알았어. 오 씨는 아들의 집까지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서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그러자 오 씨가 직접 찾아올 줄은 몰랐는지 아들이 당황하며 문을 열어줬습니다. 여기까지 오셨어요. 며느리도 눈을 크게 뜨고 있었습니다. 너 정말 너무한 거 아니니? 네가 도둑이야? 왜 차를 훔쳐가? 오 씨의 말에 아들도 기분이 상한 듯 인상을 썼습니다. 훔쳐가긴 누가 훔쳐가요. 이따가 가져다 놓으려고 했어요. 그게 언젠데? 이따가요. 설마 차를 안 줄까 봐서 여기까지 쫓아오셨어요. 그래. 이제 보니까 그러고도 남을 놈 같아. 참 너무하시네. 그리고 설사 제가 그런다고 하더라도 이렇게까지 할 일이에요? 부모가 자식한테 차도 사주는 마당에 바꾸자는 걸 이렇게 쫓아와서 난리를 치셔야 하는 거예요? 적반하장도 유분수였습니다. 그렇게 갖고 싶으면 스스로 사면 되지. 어차피 나중에 못하게 되면 차 져주실 거 아니에요? 당연하다는 듯이 말하는 아들에게 오 씨가 헛웃음을 지었습니다. 왜 당연히 널 줘야 하는 거야? 나중에 못하게 되더라도 머리에 이고 다니는 한이 있더라도 너한테는 안 줘. 그리고 운전 못할 정도 되면 내가 진짜 치사스러워서 도심 한복판으로 이사할 거니까 늙어서 운전할까 봐 걱정하지 말어라.
제발. 거보세요. 그게 엄마가 저한테 너무 야박하다는 거예요. 어째서 내 차를 내가 쓰다가 처분한다는 게 야박하다는 소리를 들을 일인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옆에 있던 며느리는 한술 더 떴습니다. 그럼 어머님이 저희한테 차를 싸게 파시는 건요? 아니, 내가 왜 새 차를 싸게 팔아야 하느냐고? 아, 됐어요. 저도 안 사요. 애도 이제 더 이상 안 봐준다고 하시고요. 차 좀 썼다고 여기까지 쫓아오시고. 그 이유를 모른다면 더 이상 할 말이 없네? 몇 년 운전하려고 면허 딴 것도 이해가 안 가고요. 몇 년 타려고 아들 좋은 차 안 주신다는 것도 서운하네요. 누가 할 말을 하고 있는지 몰랐습니다. 1년을 타든 2년을 타든 알아서 할게. 차 키나 줘라. 오 씨는 식탁 위에 놓은 자신의 차키를 발견했습니다. 이거 가져가마. 참, 가져가세요. 나중에 사고 나고 후회하지 마시고요. 사고 나라고 아주 고사를 지내라. 너 부모 부려먹을 생각만 하지 말고 자식으로서 넌 뭘 했는지 한 번쯤 생각해봐라. 나중에 현우 크면 알게 되겠지만 현우가 너랑 똑같이 행동했다고 생각해 보면서 살아. 오 씨는 현관문을 쾅 닫고 나와버렸습니다. 그리고는 기다리던 남편에게 말했죠. 차키 찾아왔어? 집에서 봐. 오 씨는 자신의 차를 운전해서 집까지 갔습니다. 가면서 자식이란 무엇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죠. 부족함 없이 키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뭐가 그렇게 부모에게서 가져갈 게 남았는지 모를 일이었습니다. 아니면 너무 부족함 없이 키워서 그런지도 몰랐습니다. 이제 60이 되는 오 씨는 자신의 인생이 곧 끝날 것처럼 말하는 아들에게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부모를 이용만 해먹으려는 그 심보에 질려버렸죠. 앞으로 아이도 안 봐주니 볼 일은 없겠지만 자식을 위해 희생하는 건 그만두자 싶었습니다. 주말마다 애 보는 게 얼마나 힘든지도 알아야 하는 건데 그걸 자꾸 오 씨가 받아주다 보니 아들도 뭐든 쉽게 부모의 도움을 받아 살려는 버릇이 든 것 같았죠. 아들에게 말한 것처럼 몇 년을 더 탈지는 몰라도 아직 할 수 있는 건 도전해보며 살고 싶었습니다. 운전면허를 따고 오 씨의 삶은 확실히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했습니다. 요즘 60대면 젊은 축에 속했고 70대도 짱짱했습니다. 언젠가 다시 운전대는 놓게 되겠지만 그래도 자식에게 퍼주는 삶 대신 스스로를 위한 삶을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운전은 그 일부일 뿐이었습니다. 오 씨는 아들의 말도 머릿속에서 지워버렸습니다. 이렇게 사이가 틀어지면 아쉬운 쪽은 아들이었습니다. 오 씨 부부는 아쉬울 것 하나 없었습니다. 손자를 못 보게 된다면 그건 그거대로 받아들일 것입니다. 손자도 자식이 예뻐야 예쁜 법이니 말이죠. 여보, 나 드라이브 좀 하고 갈게. 그리고 남편에게 전화를 해서 차 방향을 돌렸습니다. 자신만 생각하며 살아도 짧은 인생이었습니다. 앞으로 남은 인생 좋은 생각만 하며 살기로 했습니다. 우리 결혼할 때도 그렇고, 이사할 때도 그렇고, 집 사는데 한 푼 보태주실 돈은 없고, 맨날 제주도 여행 가시고 해외여행도 가시고, 나 너무 서운해서 서러워. 부모님 돈으로 여행 다니시는데 그게 무슨 상관이야? 그리고 집 얘기는 여기서 또 왜 나와? 어머님, 아버님은 40평 넘는 좋은 아파트 사시면서 어떻게 우리는 30평도 안 되는 집에 대출 껴서 살게 하시냐고. 내가 안 서운하고 배겨? 당신이 착한 아들 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서 내가 말은 안 했는데 세상에 이런 부모님 없어. 김준, 그만해. 뭘 그만해?
우리 완이가 그런 상황이었으면 나는 차라리 내가 사는 40평짜리 집 주고 내가 작은 집으로 이사 갈 거야. 부모는 그런 거 아니야? 우리 돈으로 우리가 해외여행 가는 거고. 평생 벌어서 넓힌 집이야. 너희한테 한 푼 보태라고도 한 적 없는데 왜 이런 소리를 들어야 하는지 이해가 안 간다. 부모는 무조건 다 자식에게 줘야 부모야? 다들 그렇게 해요. 우린 안 그래. 너희도 어른이고 하나이의 부모 아니야? 너희 인생은 너희가 책임져야지. 왜 아직도 늙은 부모에게 자식 부양하라고 이 난리야? 뭐, 살던 집을 줘. 차라리 넓은 우리 집에 들어와서 같이 살자고 하면 들어올래? 겉봐라, 그건 또 싫잖아. 그래서 각자 알아서 행복하게 잘 살자는데 뭐가 그렇게 불만인 거야? 나는 충분히 해줄 만큼 해줬다고 생각한다. 어머니가 언제 뭘 해주셨다고 그러세요? 어쩜 이렇게 정이 없으세요? 그동안 애 한 번 안 맡아주시고.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은 62세 손순영 씨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아들과 며느리에 관한 이야기이죠. 손 씨는 아들을 결혼시키며 집을 사주지 않았습니다. 사돈네로부터 받은 만큼 예물을 했을 뿐 그 외의 비용은 전혀 지원하지 않았죠. 며느리가 출산했을 때도 용돈은 주지 않았고 애도 봐주지 않았습니다. 손 씨 부부와 아들에게는 그것이 당연했지만 며느리에게는 아닌 모양이었습니다. 어째서 부모로서 자식에게 도움을 주지 않는지 이해하지 못했고 손 씨 가족이 정이 없고 이상하다며 비난했죠. 나중엔 울고불고 패악을 부리는 며느리. 그런 며느리를 홍군형을 낸 것이 다름 아닌 아들이었습니다. 손 씨는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름은 김동원입니다. 남편과 손 씨는 서로 부족한 형편에서 결혼했기 때문에 자식은 하나밖에 낳지 않았습니다. 하나 낳아서 잘 기르자 하는 게 당시 분위기이기도 했고 손 씨 부부도 하나면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아들 동원을 낳아 기르고 살면서 형편은 차차 나아졌습니다. 손 씨는 남편과 함께 열심히 일했고 투자도 해서 나중엔 남들이 보기에 꽤나 부유한 가정이 되었죠. 힘들었던 시절이 있었기에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겼어도 사치는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각박하게 산 것은 결코 아니었고 꼭 필요한 곳엔 아끼지 않았습니다. 특히나 아들 교육에 있어서는 말이죠. 고맙게도 아들도 바르게 커주었고 좋은 대학에 들어가서 탈없이 군대도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졸업 후엔 바로 취직도 했죠. 그리고 취직을 하면서 아들은 독립했습니다. 아들이 어린 시절부터 모아온 돈에 손 씨가 조금 보태어서 회사 근처에 있는 오피스텔에 전세로 들어갔죠. 그것이 부모로서 아들에게 하는 마지막 지원이었습니다. 아들은 직장에 다니면서 제 힘으로 중고차도 샀고 스스로 잘 살아갔습니다. 손 씨는 늘 아들에게 독립하면 스스로 살아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아들이 하나이기에 손 씨의 재산이 남는다면 당연히 아들에게 가겠지만 그 전까지는 부모의 재산은 부모의 것이라고 말했죠. 아들도 그걸 자연스럽게 받아들였습니다. 나는 우리 아들 결혼할 때 집 한 채는 해주고 싶은데 요즘 집값이 너무 비싸서 걱정이야. 자기도 아들 연애한다고 하지 않았어? 그렇다고는 하는데 아직 결혼 소식은 없는데 그리고 집은 알아서 사야지. 부모가 당연히 집을 사줘야 하는 건 아니잖아. 그래도 여력이 되면 당연히 사줘야 하는 거 아니야? 요즘에 어떻게 집도 없이 결혼을 하겠어? 아들 결혼할 때 집 안 사주게? 서운해하지 않을까? 우리 아들은 당연히 스스로 알아서 해야 된다고 생각할 거야. 에이, 그래도 난 할 수 있는 만큼 해줄래? 주변에서는 여유도 있는 집이 아들에게 박하다며 의아해했습니다.
하지만 손씨네는 삭막한 부모 자식 관계는 전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남들보다 좋은 편이었습니다. 아들은 첫 월급에 감사하다며 손씨 부부에게 선물을 사주고 손씨 부부는 아들의 독립을 축하하며 밥솥 등의 가전제품을 사주기도 했죠. 또 서로 보고 싶은 날에는 언제든지 만나서 밥을 먹기도 하고 특별한 날에는 함께 여행도 갔습니다. 그런 아들이 30이 넘어서 여자친구를 소개해 주었습니다. 성격이 밝고요. 정이 많은 친구예요. 대학 시절에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알게 된 친구였는데 1년 전에 우연히 다시 만나게 되어 연인으로 발전했다고 했습니다. 평범한 가정에서 자랐고 아래로 여동생이 하나 있다고 했죠. 손씨 부부도 예비 며느리를 만나보니 아들이 한 말을 이해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주은이라고 합니다. 어서 와요. 어머님, 말씀 많이 들었는데 정말 우아하신 것 같아요. 무척 살갑고 사교적인 성격의 예비 며느리는 참 밝았습니다. 손씨도 그 점이 좋았습니다. 딸이 있다면 이랬을까 생각을 했죠. 근데 집이 너무 좋아요. 그래요? 저도 늘 이런 곳에서 살고 싶었어요. 예비 며느리는 거실창 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창밖으로 강이 보이는 건 아니지만 확 트인 전망은 꽤나 괜찮았죠. 근데 여기가 몇 평이에요? 40평 조금 넘어요. 우와, 넓네요. 애 키우기에도 너무 좋겠어요. 예비 며느리의 말에 손씨는 웃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3개월쯤 흘러 상견례를 하게 되었죠. 그런데 한 가지 여쭙고 싶은 게 있어서요. 네, 말씀하세요. 그 집 문제 말인데요. 상견례에서 예비한 사도는 아들네의 집은 어떻게 할 거냐고 물었습니다. 손씨는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상견례가 있기 전에도 한 번 상의를 했었던 부분이었는데 아들은 오피스텔 전세금을 빼고 모아둔 돈을 합쳐서 작은 아파트 전세를 구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가 보다 생각했는데 이제 와서 예비 사돈이 엉뚱한 주제를 꺼낸 것이었죠. 그건 제가 주은이랑 상의를 했습니다. 아들이 대신 대답하려 하자 그 말을 끊고는 예비 사돈이 손씨를 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건 주은이한테 듣긴 들었는데 그래도 어른들끼리 얘기를 좀 해봐야 할 것 같아서 그래요. 아무리 그래도 애들을 땡전 한 푼 없이 결혼시킬 수는 없잖아요. 땡전 한 푼 없진 않을 텐데요. 손씨는 의아한 표정으로 대꾸했습니다. 결혼할 당시 아들의 나이가 33이었고 예비 며느리도 동갑내기였습니다. 이미 사회생활한 지도 수년인데 충분히 스스로의 힘으로 결혼 생활을 시작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주은이도 부모님 도움 안 받기로 했어요. 아들의 말에 예비 며느리가 당황스러운 표정으로 대꾸했습니다. 나는 그렇다고 정말로 하나도 안 도와주실 줄은 몰랐어. 그러자 아들의 인상이 살짝 구겨졌습니다. 사돈께서 재력이 있으신 것 같은데 조금 도와주시면 좋잖아요. 다른 건 아니더라도 집은 있어야죠. 저희는 아들 독립시킨 뒤로는 경제적인 지원은 쭉 안 했어요. 아들도 저희 도움 안 받고 결혼하겠다고 했고요. 젊고 스스로 능력도 있는데 부모가 집을 사줄 이유는 없지 않을까요? 아니, 그래도 집을 해오면 저희도 2, 3천 정도는 보탤 수 있어요. 예비 사돈의 말에 손씨는 속으로 기가 막혔습니다. 손씨가 집을 사주면 이 3천만 원을 보태겠다는 소리가 이치에 맞나 싶었죠. 그건 저희가 따로 얘기하겠습니다. 아들이 무거운 목소리로 말을 하자 예비 사돈도 입을 다물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집을 사주길 바라는 눈치였고 상견례 분위기는 무척 불편해졌죠. 그렇게 며칠이 지나고 아들이 손씨에게 연락했습니다. 집은 주은이랑 얘기했어요.
보태주지 않으셔도 돼요. 아들의 말에 손 씨도 걱정이 되긴 했습니다. 얘기는 잘 된 거야? 서로 생각이 달랐으니 마찰이 있을 듯 했습니다. 네. 확실히 얘기 잘 됐고요. 걱정하시는 일 없어요. 지금 사는 집은 부동산에다 나간다고 얘기해놨고요. 천천히 집 구하기로 했으니까 걱정 마세요. 그래. 그렇게 해. 전화를 끊고도 불편한 마음은 여전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어련히 알아서 하겠거니 생각했습니다. 며느리는 사람 자체는 밝고 좋아 보였습니다. 그렇게 아들은 결혼을 했습니다. 상견례 때는 조금 삐그덕거리긴 했지만 결혼한 뒤로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다시는 집 얘기는 나오지 않았고 아들 며느리의 사이는 좋았습니다. 며느리도 손 씨 부부에게 살갑게 잘했죠. 그리고 첫 명절이 다가올 때쯤 며느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님, 음식하러 전날에 가면 돼요? 응? 음식? 명절에요. 미리 음식 준비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아, 우리는 음식 안 하는데. 그럼 밥은 어떻게? 그래. 첫 명절이니까 그래도 다 같이 모여서 밖에서 맛있는 밥 한 끼 먹자. 첫 명절이니까요. 그럼 그 다음부터는요? 아, 우리는 명절에 원래 여행 다니거든. 연휴가 길잖아. 아, 그래요? 그럼 저희도 같이 가는 거예요? 너희는 너희끼리 여행을 가던지 아니면 친정에 가던지 원하는 대로 해. 며느리는 손 씨의 말을 듣고 당황했습니다. 1년에 몇 번 없는 휴일인데 이런 때는 각자 시간 보내는 게 좋지. 아, 그렇긴 하죠. 가까이 사니까 명절이 아니더라도 평소에도 원하면 충분히 만나서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여태껏 그래왔고 말이죠. 며느리는 처음엔 당황하더니 무척 좋아했습니다. 그럼 저희도 다른 계획을 세워야겠네요. 나는 동원이가 말한 줄 알았는데 일찍 말해줄 걸 그랬네. 아니에요. 감사해요. 신이 난 며느리가 전화를 끊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손 씨도 피식 웃었습니다. 그리고 명절 당일 아침에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죠. 식사하셨어요? 아직 안 먹었지. 너흰 떡국 먹었어? 아들 내외는 사돈네에 가 있다고 했습니다. 명절에 딸과 함께 시간을 보내게 되어서 사돈이 너무 좋아했다고 아들이 말했습니다. 다음부터는 둘이서 여행을 가기로 했고 며느리도 친구들에게 자랑을 하고 난리가 났고 했죠. 아들네 집에 찾아가지도 않고 오라고 부르지도 않고 명절에도 여행이나 가라고 하니 며느리는 도리어 더 손 씨 부부에게 잘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니 자주 보지 않아도 사이는 늘 좋았죠. 그렇게 2년 정도 지난 어느 날, 쉬는 날 손 씨는 아들 부부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오랜만에 함께 식사하자며 아들에게서 연락이 왔는데 마침 손 씨 부부도 저녁 시간이 비었습니다. 잘 지냈어? 네. 어머님, 아버님도 잘 지내셨어요? 오랜만에 만난 터라 식사하는 동안 분위기는 무척 좋았습니다. 그리고 며느리가 전한 소식에 손 씨는 더욱 기뻤습니다. 저희 아이가 생겼어요. 어머 정말? 너무 잘 됐다. 아이고, 축하해. 결혼한 지 3년이 안 되어 아이를 가졌다는 며느리를 손 씨 부부는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가 됐다니 얼떨떨했지만 어느 때보다도 기분이 좋았죠. 그리고 이어지는 며느리의 말. 그래서 저희 이사 가려고요. 정말? 집을 사서 이사를 하겠다는 아들 내외. 이렇게 빨리 이사를 할 줄은 몰랐습니다. 대출은 많이 받아야겠지만 그래도 작은 집이라도 내 집이 있어야 안정이 될 것 같아서요. 아이도 생겼으니까
잘 생각했네. 근데 마음에 드는 집은 너무 비싸더라고요. 며느리는 요즘 집값이 너무 비싸다며 불평했습니다. 애 키워야 하는데 집이 너무 작으면 안 되잖아요. 어머님 집 정도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30평은 됐으면 하는데. 천천히 넓혀가는 재미도 있어. 손씨 부부가 그렇게 집을 넓혀온 것이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이 조금만 도와주시면 될 것 같은데. 며느리의 말에 손씨도 당황했고 아들도 놀라서 며느리를 쳐다보았습니다. 주은아, 아니, 2억 정도만 있으면.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야? 며느리는 손씨 부부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빌려주시면 천천히 갚으면 되지. 아들과는 상의된 바가 아닌 듯 아들이 며느리를 말렸습니다. 우리가 충분히 살 수 있는데 돈을 왜 빌려? 빌려도 은행에서 빌려야지. 그 대출 받자는 것도 어머님, 아버님 도움받으면 안 받아도 되는 거잖아. 비싼 이자 내가면서 왜 그래? 집에 가서 얘기하자. 아들의 단호한 대답에 며느리가 입을 삐죽거렸습니다. 손씨도 남편도 그 뒤론 별말은 하지 않았지만 어쩐지 며느리가 자신들을 원망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2억을 줄 생각은 없었죠. 참, 요즘 젊은이들은 그렇게 큰 돈을 달라는 말을 쉽게 하네. 집으로 돌아온 남편이 혀를 차며 말했습니다. 고생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 없지? 그래도 부모가 일궈 놓은 것을 너무 당연하게 생각해. 며느리는 한동안 연락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씩은 전화가 왔었는데 나름의 불만을 표시하는 듯 했습니다. 손씨는 마음이 쓰이긴 했어도 금전적인 도움은 주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며 마음이 풀렸는지 며느리에게서 다시 연락이 왔고 손씨도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대했습니다. 그리고 아들은 반년 뒤에 작은 아파트로 이사를 했고 또 몇 달 뒤에 아이를 낳았습니다. 너무하세요. 산후조리원에 있는 며느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손씨가 전화를 받자마자 들리는 며느리의 말에 당황했습니다. 손씨가 대답이 없자 며느리는 제 할 말을 이어갔습니다. 남들은, 제 친구들은 산후조리원비는 시부모님이 다 내주셨어요. 아, 그러니? 네. 근데 저는 왜 어머님, 아버님한테 손자도 낳아드렸는데 어떻게 산후조리원 비용도 안 내주세요? 수고했다고 용돈도 안 주시고요. 억울하다는 듯이 흐느끼는 며느리. 하지만 손씨도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은 건 아니었습니다. 다만 그게 돈이 아니었을 뿐이죠. 아기 용품들 많이 사줬잖니. 동원이한테 들려보냈어. 그리고 너도 당연히 수고했지. 아기 태어났을 때 전화했잖아. 출산한 여자한테 좋다는 약도 지어줬고 배도 꺼졌으니까 예쁜 옷 사입으라고 상품권도 보냈는데 못 받았어? 그게 아니고요. 그런 건 누구나 다 하는 거잖아요. 손씨가 정성 들여 하나하나 준비한 선물들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취급하는 며느리의 말에 손씨도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것들을 합쳐도 산후조리원 비용에는 못 미치겠지만 며느리는 돈이 아니면 그게 무엇이 됐든 의미가 없는 사람 같았습니다. 마음에 안 드는 선물이구나. 그게 아니라 산후조리원 비용까지 안 내주실 줄은 몰랐어요. 집도 안 해주시고 자식에게 어쩜 아무것도 안 해주시는지. 아들을 남들보다 더 교육시켜서 연봉 높은 직업을 갖게 되기까지 손씨도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살던 오피스텔에도 일부 손씨의 돈이 들어가 있었고 말이죠. 손씨도 억울했습니다. 어째서 며느리에게 이런 말을 들어야 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집 사주고 산후조리원 비용을 내줘야 좋은 부모인 것인지, 그렇다면 손씨 부부는 나쁜 부모인 것인지, 손씨는 전화를 끊은 뒤에 착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손 씨는 아들 통해서 조리원 비용에 보태라고 200만 원을 보냈습니다. 출산하고 서러운 건 평생 간다기에 남들 다 해주는데 손 씨의 며느리만 못 받았다니. 손 씨도 하나밖에 없는 며느리 두고두고 섭섭하게 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입안이 씁쓸하긴 했습니다. 돈을 보내고 몇 분 안 돼서 며느리에게서 전화를 받아서 더욱 그랬습니다. 감사하다며 순식간에 태도를 달리하는 며느리를 보니 참 돈이 무서운 것이구나 생각이 되었죠. 돈을 쓰지 않으면 부모 대접받기 힘든 세상이 되었나 싶었습니다. 손 씨는 그때부터 며느리가 부담스러워졌습니다. 어느 때고 도움을 바라는 며느리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면 원망의 말을 듣게 되니 말이죠. 그리고 며느리가 산후조리원에서 나와서 아이가 100일이 넘었을 때 손자를 보러 한번 아들네 집에 방문하고는 그 뒤론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며느리 몸조리 해준다고 안 사돈이 와 있었는데 시부모인 손 씨 부부가 찾아가는 걸 불편해하는 듯한 느낌을 받았기 때문이죠. 대놓고 말하진 않았지만 느껴지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니 며느리는 볼 일이 거의 없었고 아들만 가끔 밖에서 만났습니다. 한번 오셔서 애도 보고 하시죠. 애 키우기도 힘든데 시부모가 가봐야 뭐가 좋니? 아들은 한번 오라고 했지만 며느리가 초대를 안 하니 원하지 않는가 보다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서운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손자는 커가며 보게 될 것이고 각자 그렇게 살아가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렇게 하나하나 신경 쓰며 살기엔 손 씨 부부의 삶도 바빴습니다. 일도 하고 함께 여행도 다니고 말이죠. 아들 내외도 보게 되면 바깥에서 가끔 만났고 손 씨가 집으로 초대하거나 손 씨가 가지 않았습니다. 돌잔치에도 금을 선물했지만 현금은 주지 않았는데 며느리는 그걸 또 서운해했죠. 그래서 며느리는 그런 사람인가 보다 생각하고 말았습니다. 손 씨도 손 씨가 할 만큼은 했고 그걸로 서운해하면 어쩔 수 없다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며느리가 손 씨 부부에게 바라는 건 끊이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다음 주 주말에 뭐 하세요? 며느리에게서 전화를 받은 손 씨. 다음 주 금요일에 제주도 가는데 갔다가 일요일 밤에 와. 아, 제주도요? 그래? 왜? 손 씨의 말에 며느리가 시무룩해져서 대답했습니다. 아, 완이 좀 주말에 맡아달라고 부탁드리려고 했죠. 완이를? 네. 제가 중요하게 갈 데가 있는데 동원이는 뭐하고? 다음 주에 출장 간대요. 여행 예약이 돼 있기도 하고. 정 힘들면 너희가 스케줄을 조정해 봐야지. 돌이 될 때까지 한 번도 맡아달란 소리가 없었고 손 씨도 아이를 봐주는 건 생각도 안 해봤습니다. 여행을 조금 미룰 수는 없는 거죠? 황당한 며느리의 말에 손 씨가 헛웃음을 지으며 대꾸했습니다. 그건 안 되지. 그리고 무슨 중요한 일인지 모르겠지만 애는 봐주기 힘들어. 처음엔 여행 때문에 안 되는가 보다 생각했던 며느리가 애는 봐줄 수 없다는 손 씨의 말을 제대로 이해했는지 무척 서운해했습니다. 아예 못 봐주신다고요? 그래. 다 늙어서 어떻게 애를 보니? 골병 들어 손목도 안 좋고. 그래도 급한 일 있으면 할머니, 할아버지가 좀 봐주실 수도 있죠. 동원이 결혼할 때도 애는 못 봐준다고 했는데. 그건 들었지만 아들이 전달을 안 한 건 아닌 모양이었습니다. 그동안 한 번도 안 맡긴 이유가 그것이었던 모양인데 그런데 며느리는 이제 슬슬 맡아줄 때도 된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 듯 했죠. 애 안 봐주는 시부모님이 어디 계세요? 또 이상한 논리로 손 씨를 나쁜 부모로 몰아가는 며느리였습니다. 이런 대화에 지난 몇 년간 질릴 대로 질려버렸습니다.
안 봐주는 시부모도 세상 어딘가엔 많겠지? 우리도 우리 스케줄이 있고 나름의 사정이 있잖니. 자식은 부모가 키우는 거고. 정말 매정하시네요. 그럼 안 매정한 안사돈을 놔두고 왜 매정한 자신에게 연락했는지 모를 노릇이었습니다. 그렇게 며느리는 또 한동안 연락이 뜸했습니다. 주은이랑 무슨 일 있으셨어요? 왜? 아니, 요즘 연락도 잘 안 하는 것 같고, 완이랑 같이 보러 가자고 하니까, 아니에요. 아들이 말을 다 잊지는 않았지만 어쩐지 알만했습니다. 보고 싶은 사람끼리 만나면 되지 뭐. 그건 그런데, 아들이 의아한 듯 중얼거렸습니다. 그 뒤로 아들이 가끔씩 손자를 데리고 손 씨의 집으로 찾아왔고, 그럴 때마다 며느리는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손 씨 부부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오고 싶지 않은 사람에게 왜 안 오냐며 호통칠 이유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이었습니다. 동원아, 엄마 아빠 다음 달에 이모한테 가서 좀 지내다 오려고. 이모요. 미국에 계시잖아요. 응. 이모가 1년 동안 일을 쉰대. 그래서 엄마 아빠도 가서 한 달 정도 있다가 오려고. 한 달 동안이나요? 이모네 집에서요? 에이, 그건 아니고. 근처에 숙소 얻을 거야. 그냥 이모랑 같이 시간 보내고 관광도 하고 그러는 거지. 재밌겠네요. 진짜 재밌겠지? 기대돼. 미국엔 한 번도 못 가봤잖아. 저도 일만 아니면 가고 싶네요. 나중에 너희도 휴가에 한번 다녀오던지. 엄마가 먼저 가보고 좋은지 알려줄게. 알겠어요. 아들과 웃으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 씨는 여동생과 통화하며 숙소도 알아보고 근처 여행 계획도 세우며 하루하루를 즐겁게 보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에 아들이 웬일로 며느리와 함께 밥을 먹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집 근처 식당에서 만나게 되었죠. 미국 가신다고요. 다음 달에. 저도 미국엔 한 번도 못 가봤는데. 그래, 우리도 못 가봤어. 동원이도 그렇고. 그럼 같이 가면 좋을 텐데. 그러면 좋겠지만 일하는데 어떻게 가겠어? 저희 휴가 맞춰서 같이 가면 좋죠. 그러자 아들이 말했습니다. 뭐하러 그래? 우리 휴가는 아직 멀었는데. 우리끼리 나중에 가자. 아들의 말에 며느리가 한숨을 푹 쉬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은 참 말끝을 흐리는데 기분이 묘했습니다. 해외 여행 갈 여유도 있으시고 부럽네요. 정말 부러워서 하는 소리가 아니라 꼭 비꼬는 듯한 말이었습니다. 기가 차서 있자 아들이 대신 대답했습니다. 무슨 말이 그래? 해외여행 가실 수도 있지. 아니, 그렇잖아. 당신은 어머님, 아버님한테 섭섭하지도 않아? 뭐가 섭섭해야 되는 건데? 우리 결혼할 때도 그렇고 이사할 때도 그렇고 집 사는데 한 푼 보태주실 돈은 없고 맨날 제주도 여행 가시고 해외여행도 가시고 나 너무 서운해서 서러워. 부모님 돈으로 여행 다니시는데 그게 무슨 상관이야? 그리고 집 얘기는 여기서 또 왜 나와? 어머님, 아버님은 40평 넘는 좋은 아파트 사시면서 어떻게 우리는 30평도 안 되는 집에 대출 껴서 살게 하시냐고. 내가 안 서운하고 배겨? 당신이 착한 아들 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서 내가 말은 안 했는데 세상에 이런 부모님 없어. 김주은, 그만해. 뭘 그만해? 우리 완이가 그런 상황이었으면 나는 차라리 내가 사는 40평짜리 집 주고 내가 작은 집으로 이사 갈 거야. 부모는 그런 거 아니야? 며느리의 논리가 기가 막혔습니다. 어째서 부모는 자식을 위해 그래야 하는 건지 몰랐습니다. 그렇다고 손 씨 부부가 자식을 나몰라라 하는 매정한 부모는 절대 아니었습니다. 다만 아들이 독립했으니 경제적으로도 독립을 해야 한다고 믿는 것이었죠.
당신 자꾸 왜 그러는 거야? 아니, 말 잘했다. 너는 명절에 오지 말라고 하면 좋아하고, 시부모가 집에 오는 건 싫으면서, 어째서 부모한테선 하나라도 더 못 받아서 안달이야? 그게 아니라 동원이 말처럼 우리 돈으로 우리가 해외여행 가는 거고, 평생 벌어서 넓힌 집이야. 너희한테 한 푼 보태라고도 한 적 없는데 왜 이런 소리를 들어야 하는지 이해가 안 간다. 부모는 무조건 다 자식에게 줘야 부모야? 다들 그렇게 해요. 우린 안 그래. 너희도 어른이고 하나이의 부모 아니야? 너희 인생은 너희가 책임져야지. 왜 아직도 늙은 부모에게 자식 부양하라고 이 난리야? 뭐, 살던 집을 줘. 차라리 넓은 우리 집에 들어와서 같이 살자고 하면 들어올래? 꿀먹은 벙어리가 된 며느리에게 손씨가 말했습니다. 겉봐라. 그건 또 싫잖아. 그래서 각자 알아서 행복하게 잘 살자는데 뭐가 그렇게 불만인 거야? 나는 충분히 해줄 만큼 해줬다고 생각한다. 어머니가 언제 뭘 해주셨다고 그러세요? 산후조리원 비용도 제가 전화드리니까 겨우 주셨잖아요. 어쩜 이렇게 정이 없으세요? 주은아, 진짜 그만해. 나 화나려고 해. 이만 일어나. 내가 뭘 잘못했는데? 그동안 애 한 번 안 맡아주시고 왜 내가 할 말도 못해야 해? 너, 나랑 결혼한 거 맞아? 아니면 우리 부모님이랑 결혼한 거야? 그게 아니라 지난번에도 얘기했지. 우린 우리 인생 살면 된다고. 우리도 그만한 능력 된다고. 능력이 되든 안 되든 부모가 해줄 수 있는 건 해주면 좋잖아. 계속 이러면 나 당신이랑 못 살아. 뭐? 말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추태부리지 말고 얼른 일어나. 아들이 재촉하자 며느리가 마지못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죄송해요. 다시 연락드릴게요. 먼저 일어나겠습니다. 아들이 며느리와 아이를 데리고 식당을 나갔습니다. 손씨 부부는 혼이 나간 듯 앉아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못 생각한 거야? 뭐가 잘못된 건지 몰랐습니다. 잘못됐다기엔 아들과의 사이는 좋았습니다. 납득하지 못하는 건 며느리뿐이었죠. 그리고 다음 날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전에 오피스텔 살 때 보태주셨던 돈 돌려드릴 거예요. 왜? 사실 그 돈도 받으면 안 됐던 건데 저희끼리 제대로 살아보려고요. 완이 엄마는 뭐라 그래? 잘못했대요. 제가 죄송해요. 제가 제대로 와니 엄마를 이해를 못 시켰던 것 같아요. 와니가 있으니까 이대로 갈라설 수는 없고 저희가 맞춰가야죠. 엄마 아빠는 신경 쓰지 마세요. 아들이 다시 사과하며 전화를 끊었고 곧바바로 통장엔 5천만 원이 들어왔습니다. 이 일로 난리를 칠 줄 알았던 며느리는 어쩐 일인지 전화해서 사과를 했습니다. 아들이 뭐라고 했는지는 모르겠고 실제로 잘못했다고 생각하는지도 몰랐지만 손씨도 알겠다고만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했으니 손씨가 신경 쓰지 않아도 됐습니다. 아들 부부 사이의 일은 둘이 알아서 할 테니 말이죠. 이혼을 하든 이혼을 안 하든 손씨가 관여할 부분은 아니었습니다. 그런 며느리와 결혼한 것도 아들의 선택이었고 맞춰가며 살기로 한 것도 아들의 선택이었습니다. 다만 그런 며느리와 손씨 부부의 사이를 되돌리려면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릴 듯 했습니다. 당분간은 웃는 낯으로 며느리를 볼 수는 없었습니다. 그만 신경 끄고 여행 준비나 해. 알았어. 아들네 문제는 있고 손씨 부부만 생각하며 살기로 했습니다. 그래도 짧은 인생이니 말이죠.
자식집이 그렇게 오고 싶으면 아무 때나 오셔도 되는 곳이에요? 엄마 아빠가 집 주셨다고 그럴 권리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게 3일 전에 통보하듯이 말하시면 어느 며느리가 좋아해요, 솔직히. 누가 잔치상이라도 차려달라든, 그리고 누가 내가 준 집이니까 내 맘대로 드나들 거라든, 우리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이렇게 문전박대를 당해야 해? 그러면 들어오시라고 해서 부부싸움하는 모습이라도 보여드려요? 그렇게 분위기가 안 좋으면 차라리 진작에 연락을 해서 말을 해줬어야지. 그래도 풀어보려고 노력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안 되니까 돌아가시라고 한 거고요. 그러니까 네가 끝까지 잘했다는 거지.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은 66세 허봉임 씨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남편과 아들, 며느리에 관한 이야기이죠. 노후 자금으로 생각했던 집까지 아들에게 내주고도 허 씨 부부는 아들만 잘 살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이었는지 뒤늦게 깨달았죠. 부모가 자식에게 가진 걸 다 주어도 자식은 그 마음 한 조각도 주지 않았습니다. 모든 자식이 그렇진 않겠지만 적어도 허 씨의 자식은 그랬습니다. 처가살이를 하다가 나왔으니 아들네 집에 가는 건 몇 년 만이었습니다. 하지만 반기기는커녕 허 씨는 현관에 발 한 짝도 들이지 못한 채로 쫓겨나야 했습니다. 아들네가 힘들다고 해서 비워준 허 씨 부부의 집이었지만 아들이나 며느리는 그런 생각은 안 하는 듯 했습니다. 오히려 마음대로 찾아오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말에 깊은 상처를 받게 되었습니다. 살면서 자식에게 이런 문전박대를 당해보리라고는 생각지도 못했죠. 허 씨 부부는 결국 발길을 돌렸지만 이대로 돌아설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집에 내려가는 길에 아들 내외에게 본때를 보여주기로 결심했습니다. 허 씨 부부는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자식이라고는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나중에 장가갈 때 집 한 채라도 해주자 싶어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남편이나 허 씨 모두 번듯한 직장이 있었어도 자식 물려줄 돈 모으랴, 스스로의 노후 챙기랴, 평생 허리띠를 졸라매며 살아야 했죠. 그래서 허 씨 부부의 바람대로 아들이 결혼할 때는 아파트 한 채를 해줄 수 있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함께 다니는 직장이 허 씨의 집 근처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아들네 신혼집도 그 근처가 되었습니다. 오늘 저희 둘 다 늦게 끝나거든요. 우영이 어린이집에서 데리고 와서 잘 준비도 시켜주세요. 그래. 몇 시쯤 와? 8시는 넘을 것 같아요. 아들네가 맞벌이를 하기 때문에 손자가 태어난 뒤로는 허 씨가 오가며 아이를 돌봐주곤 했습니다. 어린이집에 다니더라도 저녁 시간 동안에는 아이를 돌봐줄 사람이 필요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야근이 잦은 일이라 그래도 허 씨 부부는 자신들이 가까이에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보, 오늘 애들 늦게 들어온다니까 저녁 먼저 먹어요. 오후 3시에 집을 나서기 전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당신 기다렸다가 먹지. 집에 오면 9시 넘어요. 나는 애들 내서 대충 챙겨 먹을게. 우영이 밥 먹이면서. 아이고, 알았어. 허 씨는 시간에 맞춰서 아들네 아파트 앞에서 어린이집 차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하원을 한 손자를 안고선 아들네 집으로 들어갔죠. 맞벌이 부부를 위해서 어린이집에 더 오래 있을 수도 있지만 아직 너무 어려서 꺼려하는 아들 내외를 위해 선뜻 나섰습니다. 집에 도착해서는 할 일이 무척 많았습니다. 아이가 먹을 밥을 준비해서 먹이고 허 씨도 냉장고에 있는 반찬으로 대충 밥을 챙겨 먹었습니다. 그리고 손주를 씻기고 뒷정리를 하니 시간이 훌쩍 지나 있었습니다. 걸어다니는 아이 뒷공무니를 쫓아다니다 보면 정신이 하나도 없었는데 그 와중에도 이런저런 집안일을 조금씩 하게 되었습니다.
아들 내외가 집에 있는 시간이 적기 때문에 허씨가 아니면 정돈이 되질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나 둘 해주다 보니 아들네도 허씨도 익숙해졌죠. 그렇게 지낸 것이 3년이었습니다. 손자가 커가면서 육아는 수월해져 갔고 며느리는 직장을 옮기게 되었습니다. 이전에 다니던 직장보다 훨씬 근무 시간이 자유로워졌습니다. 저 왔어요. 왔니? 이제 우영이 밥 차리려고 하는데. 네. 저 잠깐 씻고 나올게요. 오후 5시에 퇴근한 며느리가 씻으러 들어가고 허씨는 손자 밥을 차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설거지를 하기 전에 냉장고 문을 열어보았습니다. 종종 반찬을 해두는데 아들 내외가 집에서 밥을 잘 먹지 않기에 한 번씩 냉장고 안을 정리해야 했습니다. 뭐 하세요? 안 먹은 반찬 좀 치우려고. 아, 제가 할게요. 설거지 하는 김에 같이 치우려는데. 아니요. 두세요. 허씨가 고개를 갸웃거리며 냉장고 문을 닫았습니다. 허씨가 늘 해오던 일이었기 때문이었죠. 그리고 그는 몇 개를 씻고 돌아섰는데 며느리가 식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저녁 먹게? 아, 아니요. 이따가 애 아빠 오면 같이 먹을 거예요.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왜? 무슨 일 있어? 며느리의 심각한 기색에 허씨가 젖은 손을 옷에 닦으며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그런 건 아니고요. 우영이가 이제 좀 컸잖아요. 그래. 많이 컸어. 허씨가 뿌듯하게 웃으며 손자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허씨에게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머님이 저희 집에 안 오셔도 될 것 같아요. 아, 그래? 네. 우영이 어린이집 선생님하고 얘기했는데요. 이제부터 6시 반에 제가 데리러 가기로 했어요. 허씨는 잘 됐다고 생각했습니다. 당장 내일부터 오지 말란 소리에 잠시 당황하긴 했지만 그래도 이제 며느리가 충분히 자신의 도움 없이 지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며느리의 말대로 아이가 컸으니 말이죠. 이제 가셔도 돼요. 아, 세탁기에 우영이 빨래 들어있는데 다 돌아갔을 텐데. 세탁기 문을 열려고 하자 며느리가 뒤에서 허씨를 불렀습니다. 아니요. 어머니, 제 살림이니까 제가 할게요. 어쩐지 날이 선 그 말투가 제 살림을 건드리지 말라는 듯 했습니다. 그제서야 허씨는 자신이 너무 눈치가 없었나 싶었습니다. 아, 그래. 알았어. 이만 가마. 허씨는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서둘러 짐을 챙겼습니다. 며느리가 이직을 하며 이렇게 함께 있게 되는 시간이 종종 있었습니다. 하지만 허씨가 하던 일을 마무리 짓고 돌아가는 10분, 20분이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그게 불편했던 것 같았습니다. 서둘러 며느리의 집에서 나와서 자신의 집으로 돌아오는데 기분이 묘했습니다. 불편하게 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지난 3년간 아들 며느리의 부탁으로 살림까지 도와왔던 것이었습니다. 근데 며느리의 태도를 보니 꼭 허씨가 아들네 집에 들어가 며느리의 살림을 함부로 건드리는 듯했습니다. 앞으론 이렇게 하겠다 하고 좋게 말했으면 그 끝이 아름다웠겠지만 며느리는 불편한 속내를 숨기지 못했습니다. 서운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3년이면 긴 시간이었습니다. 그동안 돈 한 푼 안 받고 저녁 시간을 손자를 위해 썼던 허씨. 이제 와서 그 시간들이 후회되는 건 아니었지만 이제는 그렇게 애쓸 필요가 없겠다 싶었습니다. 물론 이제 그럴 일도 없겠지만 말이죠. 허씨는 집에 돌아와 남편에게 앞으로 아들네에 안 가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자세한 사정을 모르는 남편은 어쩐지 좋아했습니다. 잘 됐네. 안 그래도 당신한테 할 말이 있었는데.
무슨 할 말? 아니, 우리 집 팔아버리고 고향에 내려갈까 싶어서. 두세 시간은 좋게 걸리는 거리에 있는 허씨와 남편의 고향. 남편은 이곳 생활을 정리하고 이만 내려가는 게 어떻겠냐고 허씨를 설득했습니다. 이전 같았으면 거절했을 허씨는 그것도 나쁘지 않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마침 이제 아들네도 갈 일이 없을 것이고 가족이나 친구들이야 고향에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시골에 집을 알아봤고 허씨는 살던 집을 내놓으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주변에서 말렸습니다. 시골집 얼마나 한다고? 아파트는 팔지 말고도. 부동산 가지고 있으면 계속 가격이 오를 텐데. 돈으로 바꾸면 홀랑 써버리지. 노후 자금하려면 안 파는 게 좋아. 그러자 남편도 집을 팔지 말고 두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살던 집은 전세로 주고 시골에 있는 작은 주택을 사서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아들네는 1년에 3-4번 내려왔습니다. 거의 매일 보다가 드문드문 보게 되니 이상하기도 했지만 이렇게 떨어져서 사는 게 서로 사이는 더 좋은 것 같았죠. 그런데 허씨 부부가 시골로 이사한 지 2년째 되는 어느 날에 아들이 명절에 내려와서 말했습니다. 저희 집이 경매에 넘어가게 생겼어요. 뭐? 청천벽력 같은 소리였습니다. 그동안 회사 다니면서 사업을 해보려고 준비를 했었거든요. 사업이라는 두 글자에 허씨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듯 했습니다. 원래는 자리 좀 잡히면 직장도 그만두려고 했는데 그게 잘 안 돼서. 그런다고 집까지 넘어가? 남편도 놀라서 묻자 아들의 고개가 푹 숙여졌습니다. 집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요. 얼마나 받았길래? 못 갚을 정도야. 받을 수 있는 만큼 다 받았어요. 그리고 신용대출도 좀 있고요. 눈앞이 깜깜해져서 며느리를 쳐다보았는데 며느리도 같은 표정이었습니다. 우영이 엄마도 알고 있었던 거야? 같이 준비했어요. 허씨도 남편도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집만 넘어간 게 아니라 신용대출까지 받았다는 말에 어떻게 일을 수습해야 할지 막막했죠. 그러면서 아들은 집은 이대로 되찾지 못할 것 같으니 신용대출이라도 갚을 수 있게 돈을 빌려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에 허씨는 입에서 앓는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지금 우영이 엄마 뱃속에 둘째도 있어요. 애도 태어날 텐데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어요. 우울한 명절이 지나가고 아들과 며느리도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허씨와 남편은 심란해졌죠. 지금 상황이 그렇다는데. 남편이 말을 잇지 못하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허씨도 지끈거리는 머리를 짚었습니다. 급한 불은 끄게 해줘야지. 어쩔 도리가 없었습니다. 곧 태어날 둘째까지 떠올리니 발밑이 쑥 꺼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허씨와 남편은 다음날 아들에게 신용대출을 갚을 돈을 성금해줬습니다. 그 뒤로 신용대출은 갚았지만 집은 지키지 못했습니다. 곧 집을 나와야 한다고 했는데 갈 곳이 없었죠. 그 엄마 사시던 집. 거기 계약 언제 끝나요? 그리고 아들은 허씨 부부가 살던 집에 들어가서 살고 싶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온 지 아직 반년밖에 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계약 기간 한참 남았지. 안 그래도 남편이 세입자에게 이사 계획이 있는지 물어봤었는데 적어도 몇 년간은 없다는 대답을 들은 뒤였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 아들이 뜻밖의 말을 했습니다. 장모님이 당분간 들어와서 살라고 하시네요. 하지만 허씨 부부는 다소 걱정스러웠습니다. 처가살이라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상황이 상황인지라 방법이 없었죠. 아들도 고민을 하는 듯 하더니 결국 안사돈네 집으로 들어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제 곧 둘째 태어나면
장모님이랑 같이 사는 게 나을지도 모르겠어요. 첫째를 키울 때 허씨가 했던 고생을 생각하면 아들 입장에선 현명한 선택인지 몰랐습니다. 그래. 도움받으면서 다시 시작해. 그래도 둘이 버는데 못 일어나겠니? 그런데 아들이 처가에 얹혀 살게 되니 얼굴을 보기가 무척이나 어려워졌습니다. 곧 둘째 손주도 태어나서 처음 1년 정도는 아이 때문에 전혀 오질 못했는데 그렇다고 아들 보자고 사돈네 집으로 찾아갈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나중에는 아들이 손주들을 데리고 내려왔지만 1년에 2번 명절이 고작이었습니다. 그마저도 점점 드물어졌습니다. 돈 버느라 바쁘다며 말이죠. 그렇게 아들이 사돈네에 들어가 산게 3년이 다 돼갈 때쯤 어느 날 아들이 혼자 허씨 부부의 집에 찾아왔습니다. 우영이 엄마랑 애들은 어쩌고 혼자 내려왔어? 명절도 아닌데 뜬금없이 찾아온 아들에게 묻자 아들이 심각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저 장모님 댁에서 나오려고요. 정말? 분가하게? 네. 힘들어서 더는 처가살이 못하겠어요. 이렇다 할 말이 없길래 그동안 잘 지내고 있는 줄 알았습니다. 아들은 뭐가 힘들었는지 자세히 설명하진 않았지만 짐작이 갔습니다. 사돈네가 나쁜 사람들이라서가 아니라 며느리가 시부모와 함께 살면 힘들듯이 사위도 힘든 게 당연했습니다. 아무리 서로 잘하려고 해도 결국 남이었으니 말이죠. 아들은 마음고생이 많았는지 볼이 홀쭉해졌습니다. 그럼 나와야지 어떡해. 근데 아직 집을 마련할 형편까지는 안 돼서요. 그러자 허씨 부부는 자신들이 살던 집을 떠올렸습니다. 어쩜 시기가 그렇게 들어맞았는지 얼마 전에 전세 세입자로부터 이사 나가겠다는 연락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마침 아들도 그 얘기를 꺼냈습니다. 그 집이요. 세입자 나가게 되면 저희가 들어가서 살면 안 될까요? 그러면 전세 보증금을 내줘야 하는데. 그것도 문제였습니다. 다음 세입자가 오면 그 돈으로 보증금을 내줘야 할 텐데 아들네가 들어와서 산다고 하면 허씨 부부의 돈으로 돌려줘야 하기 때문에 큰 돈이 묶이게 되죠. 그러면 저희가 6천만 원 정도는 보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돈으로는 택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아들 부부를 그곳에 살게 하면 다시 돌려받기는 틀렸다고 봐야 했습니다. 그러니 아들네에게 6천만 원을 받고 미리 집을 물려준 셈이 될 듯 했습니다. 아들도 그걸 아니 웬일로 돈을 준다고 하는 것이었겠죠. 하지만 신용대출을 갚으라고 이미 빌려줬던 걸 아직도 못 돌려받은 걸 생각하면 6천만 원은 그 돈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아들이 처가살이가 힘들다고 나오고 싶다는데 어쩌겠나 싶었습니다. 아들네도 힘들 것이고 아들네를 데리고 사는 사돈네에게도 못할 짓인 듯 했습니다. 그럼 다음 달 15일에 이사 나간다니까. 그때 들어가서 살아. 그러자 아들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 안에 희망이 보였죠. 그렇게 아들네는 허씨가 살던 아파트로 다시 분가해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언제 한번 꼭 올라오세요. 상다리 부러지게 차려놓고 대접할게요. 아들네외는 허씨에게 무척 고마워했습니다. 그래서 집들이 하러 꼭 올라오라며 신신당부를 했죠. 허씨 부부는 아들이 이사하고 2달 정도가 흘렀을 때 아들에게 연락했습니다. 너희가 집들이 하러 오라 그랬잖아. 한번 올라갈까 하는데 이번 주 주말에 괜찮아? 남편이 전화해서 묻자 아들이 얼른 대답하지 않고 우물쭈물 거렸습니다. 아, 이번 주요? 왜? 약속이라도 있어? 그건 아닌데 우영이 엄마랑 한번 상의해 볼게요. 그러더니 전화를 끄는 아들. 며느리와 상의해 보는 게 맞지만
어쩐지 곤란해 보이는 말투 때문에 허씨 부부도 찜찜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분명 올라오라고 했던 건 아들 내외였는데 말이죠. 이사하고 2달간은 정신이 없을 것 같아서 찾아가지 않았던 건데 이미 대접할 생각은 사라지고 없는 것일 수도 있겠구나 싶었습니다. 아들은 한참 연락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허씨가 남편에게 가지 말자고 말하려는데 그날 저녁에 다시 남편에게 전화가 왔죠. 주말에 몇 시에 오실 거예요? 오전에 가서 점심 먹고 올까 했는데 네. 그럼 주무시는 것 아니죠? 다시 내려와야지. 알겠어요. 토요일 오전에 오세요, 그럼. 남편이 전화를 끊고 허씨에게 말했습니다. 버스 타고 가자고. 9시쯤 출발해서 12시나 1시에 같이 점심 먹고 앉아 있다가 한 3, 4시에 다시 출발하면 되겠지. 남편은 어쩐지 들떠 보였습니다. 비록 집은 허씨의 집이었지만 그래도 아들이 사는 집에 방문하는 게 몇 년 만이라서 그런 듯 했습니다. 우영이 많이 컸겠네. 지난 명절에는 아이들이 아파 내려오지 못해서 근 1년 만에 손주들을 보는 것이었습니다. 허씨 부부는 주말이 되기를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버스를 타고 가서 이것저것 싸가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아들 내외에게 줄 선물들도 챙겼습니다. 그래도 집들이 명목으로 방문하는 것이니 말이죠. 토요일 아침이 되어 허씨 부부는 분주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8시에 집을 나서서 터미널로 갔습니다. 그리고 9시가 되기 조금 전에 버스에 올라탔죠. 지금 버스 탔어. 네. 조심히 올라오세요. 출발한다고 아들에게 연락을 하고 3시간가량 버스를 타고 이동했습니다. 그동안에 아들에게선 연락이 없었죠. 집을 모르는 것도 아니니 알아서 찾아오리라고 생각한 듯 했습니다. 여기선 택시 타고 가지. 버스 타고 가도 금방인데. 아, 그래도 힘들어요. 고생하지 맙시다. 그렇게 허씨 부부가 전에 살던 아파트 단지 앞에 도착하자 시간은 오후 1시에 가까워져 가고 있었습니다. 12시에서 1시 사이에 도착할 거라고 미리 말해두었지만 혹시 몰라 허씨가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처음 전화를 했을 때는 아들은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우영이 엄마한테 해봐. 무작정 초인종 누를 수는 없잖아. 잠깐만요. 그런데 며느리도 마찬가지로 전화를 받지 않았죠. 간다고 말했으니까 기다리고 있겠지. 남편의 성화에 허씨는 남편과 함께 아들네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1층 입구로 들어가려는데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디쯤 오셨어요? 우리 지금 이 앞인데. 아, 벌써요? 왜? 그게 지금 준비가 좀 덜 됐는데 근처 산책 좀 하고 계시겠어요? 아들의 말에 당황스러운 마음을 감추고 대답했습니다. 그래, 어느 정도? 제가 다시 연락드릴게요. 그러고서 전화를 끊으니 남편이 이해가 안 된다며 불평했습니다. 그런 남편에게 허씨가 말했죠. 뭐, 청소가 덜 됐다거나 그런가 보지. 아니면 밥을 차리나? 그거랑 우리가 들어가는 거랑 무슨 상관이야? 그래도 바쁜데 들이닥치면 우영이 엄마가 힘들겠지. 허씨가 남편의 팔을 잡고 아파트 안에 있는 산책로를 걸었습니다. 추운 날 이게 무슨 고생이야? 남편의 말대로 바람이 제법 매서웠습니다. 투덜대는 남편의 마음도 충분히 이해가 갔습니다. 약속된 시간보다 일찍 온 것도 아니었는데 바깥에서 이렇게 기다리게 하는 것은 아들 내외가 잘한 행동은 아니라고 생각했죠. 그래도 모처럼 만에 온 건데 조금 산책하다 들어가면 또 어떤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거니는 시간이 점점 길어지자 허 씨도 인상이 찌푸려졌습니다. 당연히 바깥에서 돌아다닐 것이라고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외투도 조금 얇은 편이었습니다. 그렇게 한참 산책한 지 30분 정도가 지나자 남편이 화를 냈습니다. 이럴 거면 뭐하러 왔어? 그냥 돌아가고 말지. 연락을 준다던 아들이 깜깜무소식이자 손발이 차가워져 갔습니다. 허 씨도 이건 아니다 싶어서 아들에게 전화를 하려는데 마침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이제 올라오세요. 허 씨와 남편은 종종 걸음으로 다시 아들네 집으로 향했습니다. 여기까지 왔는데 화 좀 난다고 되돌아가긴 힘들었죠. 문 앞에 도착해 초인종을 누르자 안에서 잠시만 기다리라는 아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기다리라는 것인지. 금방 문을 열어줄 줄 알았는데 아들은 얼른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몇 분 서 있자 아들이 붉어진 얼굴로 문을 열었습니다. 표정이 하도 이상해서 인사말보다도 다른 말이 먼저 튀어나왔습니다. 너 무슨 일 있는 거야? 그러자 아들이 들어오란 소리도 안 하고 한숨을 푹 내쉬었습니다. 정말 죄송한데요. 지금 손님 맞을 상황이 아니라. 왜 그러는데? 우영이 엄마랑 싸웠어? 얼굴이 하도 안 좋아서 묻자 아들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정말로 부부싸움이라도 한 모양이었습니다. 아무 일도 아니에요. 아무 일도 아닌데 손님 맞을 상황이 아니야? 죄송한데 오늘은 돌아가시고 다음에 다시 오실래요? 어이가 없는 말이었습니다. 사람을 먼 길을 오게 하고 또 바깥에서 추위에 떨면서 기다리게 만들어 놓고는 결국엔 문 앞에 세워두고 하는 말이 돌아가라는 것이었습니다. 허 씨 부부는 두 귀를 의심했습니다. 설령 부부싸움을 했더라도 허 씨 부부를 일단 집으로 들인 뒤에 차라리 조금 일찍 돌려보내는 게 맞지 않나 싶었습니다. 그걸 이렇게 난리를 치고 결국 부모를 문전박대해야 하는 건가 싶었죠. 그때 며느리가 나와 봤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우영이 엄마야. 이게 무슨 일이야? 별일 아니에요. 들어오세요. 그러자 아들이 그 중간을 막아섰습니다. 얘기도 안 끝났는데 뭘 들어오시라 그래. 엄마 아빠 오면 장모님 댁으로 간다며? 허 씨가 놀라서 며느리를 바라보자 며느리는 아들을 흘기며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어머님, 아버님 밥도 차려드리고 하면 되지. 내가 왜 필요해? 지금 그게 시부모님 앞에서 할 태도야? 멀리서 오셨는데 그냥 돌아가시라고 한 당신이 더 문제 아니야? 그게 누구 때문인데? 그게 나 때문이라는 거야? 그만해라. 남편이 언성을 높이는 아들 부부를 말렸습니다. 듣자 하니 싸움의 발단이 된 게 허 씨 부부 때문인 듯 했습니다. 지금 이게 뭐더라는 짓이야? 싸워도 우리가 돌아가면 둘이서 알아서 해야지. 그리고 지금 우리가 온 것 때문에 이러는 거야. 그러자 아들과 며느리가 합주기가 됐습니다. 허 씨도 남편도 허탈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어째서 이런 기분을 느껴야 하는지 이해가 안 됐습니다. 이제는 제발 이따가라고 해도 그럴 생각이 싹 사라졌습니다. 그럴 거면 오란 소리는 왜 해? 그러게 말이야. 거하게 대접하네 마네 하더니. 그게 아니고 그러니까 어머님, 아버님은 들어오세요. 저는 친정에 일이 있어서 가볼 거고요. 대접은 우영이 아빠가 할 거예요. 그러더니 며느리는 집 안으로 잠시 들어갔다가 가방 하나를 들고 나왔습니다. 애들은 어쩌고? 당신이 하루 보면 되지? 며느리는 잠시 허 씨 부부에게 고개를 숙여 인사하더니 정말로 가버렸습니다. 아들은 열이 받는지 씩씩대면서 현관 앞을 서성거렸고 허 씨는 어안이 벙벙해서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무슨 이런 일이 다 있나 싶었습니다. 그러다 불길이 허씨 부부에게로 튀었습니다. 아니, 그러게 왜 갑자기 올라오신다고 하신 거예요? 이 모든 게 허씨 부부의 탓이라는 듯 말하는 아들. 오시라 그럴 땐 안 오시더니. 저희 집이 그렇게 오고 싶으면 아무 때나 오셔도 되는 곳이에요? 엄마 아빠가 집 주셨다고 그럴 권리는 없는 거잖아요. 도대체 기가 막혀서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누가 들으면 집 줬다는 핑계로 매일 찾아와서 저들을 괴롭힌 줄 알 듯했습니다. 그렇게 3일 전에 통보하듯이 말하시면 어느 며느리가 좋아해요, 솔직히. 바쁜지 물었고 만약 바쁘다고 다음에 보자고 했으면 그대로 전화를 끊었을 것이었습니다. 허씨 부부도 그렇게 경우 없는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괜찮다고 해서 왔는데 어째서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누가 잔치상이라도 차려달라든, 그리고 누가 내가 준 집이니까 내 맘대로 드나들 거라든, 우리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이렇게 문전박대를 당해야 해? 허씨 부부는 발끝 하나도 현관 안으로 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들어오시라고 해서 부부싸움하는 모습이라도 보여드려요? 그렇게 분위기가 안 좋으면 차라리 진작에 연락을 해서 말을 해줬어야지. 그래도 풀어보려고 노력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안 되니까 돌아가시라고 한 거고요. 그러니까 네가 끝까지 잘했다는 거지. 잘했다는 게 아니라 일이 이렇게 된 데에는 엄마 아빠 영향이 크다 이거죠. 남편도 어이가 없는지 허공에다가 숨을 몇 번 내쉬었습니다. 그래. 어차피 이렇게 된 거 들어가서 하하호 할 수도 없고 이만 돌아가마. 그러세요. 다음에 전화 드릴게요. 아니, 전화할 거 없고 네가 뭘 모르는 것 같아서 말이야. 집 가지고 유세 한번 떨어볼 건데 너 그때 가서 후회하지 말아라.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여보, 갑시다. 남편이 아들의 목소리를 뒤로하고 허씨를 데리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러더니 택시를 타는 게 아니라 아파트 단지 앞에 있는 부동산으로 들어갔죠. 여기 이 아파트 101동 1200으로 내놓으려고 하는데요. 부동산 직원에게 하는 남편 말을 듣고 허씨의 눈이 커졌습니다. 매매로 내놓으시는 건가요? 네, 지금 아들놈이 살고 있는데요. 바로 나갈 겁니다. 그렇게 남편은 모여있는 부동산 4군데 전부에다가 집을 내놓고는 택시를 탔습니다. 집 팔게. 그래. 그 집은 그놈한테 물려준 거라고 생각하려고 했는데 그럴 이유가 전혀 없잖아. 허씨는 남편의 말에 공감했습니다. 허씨도 남편도 하나밖에 없는 아들 고생시키기 싫어서 뭐든지 퍼주고 싶었지만 저런 놈이라면 허씨 부부가 그런 희생을 감수할 필요가 없을 듯 했습니다. 아들이나 며느리나 똑같은 사람들끼리 잘 만난 듯 했습니다. 부모에게 받는 게 당연하니 도로 가져갈 수 있다고는 생각도 못하는 듯한 태도에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저렇게 당당하게 부모를 박대할 수가 있는 것일 텐데 참 둘 다 어리석었습니다. 받을 때는 좋다고 넙죽 엎드리더니 받을 것 다 받았다고 생각되자 이제 돈 없는 부모는 부모로도 안 보이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허씨가 빈털터리가 아니라 아들이 빈털터리였습니다. 아들에게 받은 6천만 원은 신용대출을 갚아준 값으로 대신하고 집도 다시 돌려받을 생각이었습니다. 처음 아들에게 사줬던 집은 이미 사라졌지만 앞으로 아들에게는 한 푼도 줄 생각이 없었습니다. 허씨 부부의 도움도 받고 처가의 도움도 받고 여태 살았으면서 효도는커녕 이런 실망만을 안겨주는 아들과 며느리. 부모 도움 없이 고생하며 살아봐야 정신을 차릴 듯 했습니다. 당신이나 나나 우리 노후나 신경 쓰자고. 자식 키워봐야 소용없다더니 우리 청춘이 아깝다.
하지만 이제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이런 경험이 다행인지도 몰랐죠. 앞으로 10년, 20년 뒤에 깨달았다면 그 후에는 더 깊었을 테니까요. 얼마 뒤에 아들에게서 전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당연했습니다. 부동산들이 수시로 찾아갈 테니 당황스러워하는 아들이 눈에 선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어떻게 되긴. 내 집이라 우리가 마음대로 한다며. 그래서 네 말대로 한 건데 왜? 유치하게 이러실 거예요? 아직도 이게 장난으로 보이니? 집 팔기로 했으니까 비워줘라. 공짜로 여태 살았으니 됐잖아. 2달치 월세도 받기 전에 얼른 나가. 저도 6천만 원 드렸잖아요. 그건 네가 빌린 돈이었으니까 돌려받을 생각하지 말어. 진짜 어이가 없네요. 아무리 어이가 없어도 우리보다 없을까. 땡전 한 푼 안 내고 남이 집에 들어가 있으니까 못 나오겠다는 소리는 못할 거다. 안 나온다고 버티면 경찰이라도 데리고 갈 테니까 그런 줄 알고 한 달 내로 집 비워. 부모가 자식에게 이럴 수는 없는 거예요. 저도 자식 낳아봤지만 친부모 맞아요? 친부모가 아니었으면 너 그렇게 뒷바라지 안 했어. 이제는 더 이상 자식만 바라보며 안 살련다. 부모라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왜 부모한테만 당연한 거야? 자식은? 돌이라는 게 없어? 나중에 후회하실 거예요. 우영이도 다시는 안 보여드릴 거고요. 너도 부모 없는 셈 쳐라. 그러고 전화를 끊어버린 허 씨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렇지만 처음부터 이게 맞았습니다. 아무리 내리사랑이라지만 사랑도 스스로를 챙기며 해야 하는 법이었습니다. 아들에게 그만 퍼주고 남편의 말대로 자신들의 노후나 신경 쓰기로 했죠. 아들은 한 달 뒤에 집을 나갔습니다. 그리고 비밀번호도 안 알려주고 연락을 끊어버렸습니다. 하는 수 없이 도어락을 뜯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집은 팔아버렸습니다. 가지고 있어봐야 심란할 뿐이니 말이죠. 부자 됐네. 남편과 농담처럼 말했지만 마음은 시렸습니다. 하지만 되돌릴 생각은 없었습니다. 부모라고 자식만을 위한 삶을 살 이유는 없었습니다. 낳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인생 전부를 희생할 필요도 없었죠. 그래서 이제는 허 씨 부부는 스스로의 행복을 위해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 걸려오는 아들의 전화도 받지 않았습니다.